의지를 가지고 모셔서 방지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삼태장 제도 개선 당진 주민공론장은 지금 삼태장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당진을 시작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곳곳에서 모아서 나중에 10월 말에 국회에서 국회 시민공론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 출발이 될 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진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오늘 서산에서도 오셨고 멀리 안성에서도 오셨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뭐 전국이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공론장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잘 결집해서 조례에 반영할 것은 조례에 반영하고 또 법과 제도를 법률과 제도를 고쳐야 될 것은 또 그 힘을 모아가지고 제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첫 출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우리가 이게 다른 형식이 아니라 왜 이게 주민공론장이라는 걸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나누려고 합니다. 주민공론장이라는 게 뭐고 또 공론장을 잘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평상시에 고민한 내용의 진술을 여기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를 하는 거 많은 부분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주인 권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주민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그 주권, 이 권이 이제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잘 보이시죠? 네. 일반적으로 권력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타인을 강제하는 힘, 또 상대를 억압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 있는 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강제하는 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도구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력을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지배와 억압, 폭력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삼태장 관련해서 행정이 하는 일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삼태장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배와 억압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폭력을 써서라도 그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권력의 또 하나의 도구적 권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적 권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수의 시민이 공적 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면서 발생하는 힘으로서의 권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힘, 그 자체가 목적인 힘, 그리고 민주정치,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을 제도에 반영하고 그 제도를 통해서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 기구를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원래적인 의미에서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권력만 생각하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태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주민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주민이 뭡니까? 지방자치법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민은 이런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가는 정치적인 의미는 저는 삶의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해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웃과 공동으로 노력하는 주체가 주인인 것이죠. 그냥 그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게 삶의 지체입니다. 공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말인데 공적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을 공중이라고 하는데요. 공중이 논의하는 것 혹은 논의한 결과를 말합니다. 공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론이 형성되는 마을이나 카페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강진시라든지 이런 공간을 공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과 공문장이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공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집세인 주민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공적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과 수상되는 공간을 주민공문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이 주민공문장에 와 있습니다. 이 주민공문장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어쩌면은 여태까지 우리는 주민공문장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스스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의견을 내는 자료라든지 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은 아마 그 대한민국의 초유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깊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런 주민공문장이 왜 지금 필요하고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주민주권 시대가 그랬지만 기존의 대의제로는 주민주권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중심, 공공기관 중심, 시민단체 중심의 문제 해결에 한계를 우리가 절감하고 있죠.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자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에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지금 굉장한 위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이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합니까? 잘 압니까? 해결 의지를 갖고 있나요? 현장 중심, 당사자 중심, 문제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왜 주민 중심일까요? 우리는 국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국가주의 시대에 우리는 국민교육 헌장을 해도 그 다음에 또 국가 그 세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였던 그런 국민의 시대를 오랫동안 살았죠. 그런가 하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우리는 시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시민의 시대에는 권위주의가 붕괴되면서 기본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중요한 아젠다, 환경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아젠다, 또 국가 정책에 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민의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특징은 국가 정책에 대한 이견이나 헌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행하는. 그래서 국회에 공식적인 그 대의기구가 국회라면 비공식적인 대의기구로 시민단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민단체한테 회비도 내고 그 시민단체는 또 열심히 또 그걸 가지고 정치권하고 충돌도 하고 하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바야흐로 시민의 시대가 열렸죠. 그렇지만 역시 주민의 의사를 대행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주민의 시대는 무엇입니까? 주민의 시대는 주민이 자신의 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시대가 주민의 시대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누구도 대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가장 잘하는 것도 우리들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지도 주민들이 알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야흐로 시민의 시대를 넘어서 주민의 시대로 변화돼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대의제를 통해 의원을 통해서 또 시민단체를 통해서 하는 영역은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삶의 주체인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고 결정해서 이것이 제도에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시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공문장인가? 주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왜 공문장인가? 첫
번째는 대의제의 한계입니다. 이거는 대의제의 한계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얘기지만 핵심은 뭐냐면 사회가 너무나도 대의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복잡화됐고 다원화됐고 다양화돼서 이제는 누구의 탁월성으로 대의제라고 하는 것이 대표성과 탁월성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는 실제로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근원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여기 오늘 시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이걸 바가지로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저는 그 대의제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요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점점 역할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접민주주의 우리가 2016년, 17년에도 광장에 모여서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구는 현실화되지 않죠. 상층의 권력은 맡길지언정 우리 삶의 조건들은 해결이 될 게 있습니까? 네. 정치 권력을 정당을 변화시키는데 부분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우리 삶의 조건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죠. 그런 다음에 직접민주제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수적 다수, 산업사회의 동질한 집단을 기반으로 했던 수적 다수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체들이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 삶의 주체들은 어느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동질적으로 보고 그 동질한 사람 가운데 어떤 의견이 더 많은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론장이 필요한 진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인이 되려면 우리 문제를 제기하고 제대로 논의하고 또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행정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뭔가요? 당신들 그 이기주의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또 개인주의 때문에, 정치적인 무관심 때문에 당신들 결정 못하잖아. 우리가 대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라고 얘기하죠. 그게 표면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기회와 권한이 주어졌었나요? 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자발적으로 제공하나요? 제공하나요? 안 하나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직접민주제를 위해서 국회에서 뭐 이렇게 다양한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권력은요, 특히 통치 권력, 국가 권력은 물질은 줘도요, 복지는 확충해도요, 절대로 주민들한테 권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권력을 주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권력은 독점하는 거라고 이해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권력을 만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권력자야라고 주장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합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권력을 생성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이 국가 권력, 이 엄청난 행정 권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겨우 한다는 것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해준다고 하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전혀 넘어서지 못해요. 노예적인 삶이에요. 언제까지 국가한테 해달라고 하고 빌고 국회의원 찾아가 로비하고 이렇게 살 겁니까? 왜 우리 스스로 힘을 만들어서 그 힘으로 그걸 들어주지 않고는 못 버기게끔 우리 스스로 권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나요? 바로 그 힘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공론장입니다. 삶의 영역에서 만들어질 때 그것이 주민공론장이 되는 겁니다. 이 주민공론장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권력의 대상일 뿐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권력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공론화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합니다. 신고리 오르코기부터. 공론화가 우리들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 주민들이 삶의 절박한 문제, 건강에 관한 거라든지, 일자리에 관한 거라든지,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문제라든지,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소중한 문제들이 공론화의 주제가 됐나요? 공론화의 주제는 모두 다 행정기관이든 정치인이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주민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동원하는 것, 동원해서 정책 결정의 명분을 형성하는 것 뿐이었어요. 안 그런가요? 네. 이건 가짜 공론장이에요. 진짜 공론장은 어떤 건가요? 삶의 주체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문제를 논의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중요한 논의 주제를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방법도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만 그게 제대로 된 공론장이죠. 공론장 한다고 수십억씩, 공론화 한다고 수십억씩 드립니다. 그 구성도요, 다 국가가 합니다. 그리고 그 의제도요, 다 국가가 정합니다. 심지어는 방법까지도 다 정해가지고 공론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게 민주적이래요. 그게 무슨 그 공론장이에요? 그 공론이라는 말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공론화는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더 이상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공론장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민주권시대의 주인인 주민이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여 결정하는 공론장을 설치 운영하여 데이터의 한계, 직접민주주의의 한계, 공공이 주도하는 공론화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주민 스스로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론장의 목적은 주민주권의 실질적인 실현에 있고, 공론장의 목표는 주민 삶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논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자발적 공론장 구성 및 논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논의 결과를 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장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삶의 문제, 과제를 드러내는 공간입니다. 공적 논의의 주제를 발견하는 공간입니다. 이건 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논의를 통해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현실의 다양성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소통 공간 이해가 되고요. 공동의 뜻과 의지를 모아가는 권력 형성의 공간입니다. 국가주의, 관료주의 타성에서 벗어나는 자율적인 공간입니다. 국가주의, 관료주의에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찌들려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흉내내는 것이 아주 몸에 굉장히 깊이 돼 있어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언어라든지 태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지배자 또 이렇게 억압하는 사람의 입장과 태도를 우리 스스로 알게 모르게 굉장히 내면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주체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의 주체들은 모두 평등한 존재들이잖아요. 직업을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그런데 왜 아까 도구적 권력이라고 얘기한 권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한 사람, 그런 권력의 흉내를 우리가 내냔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논의를 모아가고, 그리고 같이 논의를 모아가면서 뜻과 의지가 모아지고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도요,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런 관료제,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 깊이 내면화되어 있어요. 이걸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얘기를 막 독점해요. 더더구나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국가라든지 관료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념과 가치 공세를 한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머리에다 칩을 꽂아요. 그거를 우리가 되뇌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겁니까?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의 가치나 이념을 강요하는 식으로, 주장하는 식으로 논의를 합니다. 원래 삶의 영역에서는요, 가치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이 기반입니다. 삶은 다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국가 권력 또 행정 권력, 이 도구적 권력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내면하면서 논의 공간이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향촌에서만 해도 굉장히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고 또 이렇게 실행되고 하여튼 우리는 굉장히 오랜 전통이 그 평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조차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공론장 의향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들의 의미이고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해야 되고 삶의 문제에 참석해야 되고 잠재력에 대한 신뢰 또 소외받는 이가 없도록 결정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만 말씀드릴게요. 다양성과 차이를 왜 존중해야 되나? 저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다양하고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양성과 차이를 이념이든 특정한 주의 주장을 가지고 보면 안 보여요. 전제 없이 봐야 돼요. 전제 없이 보면 우리 삶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 이해관계 차이. 저게 기반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양성과 차이 때문에 논의의 심도가 생기는 거예요. 논의의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면 논의가 깊어질 수 있나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온 건지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의의 깊이가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다양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고 논의의 심도가 깊어지면서 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동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네. 다양성과 차이는 동부로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삶의 문제에 천착해야 되죠. 이거는 뭐. 그 다음에 잠재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지를 못해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요. 우리 스스로 논의를 통해서 정말로 수준 높은 결정을 민주적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깊은 신뢰감을 공유해야 합니다. 저는요, 20년 동안 갈등과 그다음에 공론 관련 일을 하면서 지금처럼 사람들이 엄청난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시대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586 세대이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도 하고 했지만 지금처럼 바닥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오고 이 에너지를 잘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게 되면 엄청나게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저는 서부경 재작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1년 동안 그 홍준표 지사가 없앤 진주 공공의료 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부강남 공공의료 공론장을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정말로 깊이 저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산청 하동 남해 이런 60대 이상 다 된 촌로들 100명을 모아서 논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결론이 어떤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낸 결론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에 깊이 충격받았어요. 저 스스로 그 일을 총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걸 보고 저는 사람들의 잠재력이 여기까지 와 있구나. 우리가 그 잠재력을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공간에서도 그걸 반복적으로 확인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잘 참석하고 제대로 된 논의 틀을 만들고 제대로 진행을 한다면 얼마든지 탁월한 대의제를 넘어설 수 있는 탁월한 논의 수준을 결론을 우리는 도출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 잠재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신뢰해야 됩니다. 또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제의 아픔을 많이 겪잖아요. 행정에 의해서 배제되고 또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배제된 경험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공론장을 만든다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공론장을 만들 생각이 있으면 제일 처음에 당신하고 의견이 가장 멀리 있는 사람하고 논의를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거기서부터 무엇을 해결할 것인지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사람들을 배제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론장은 열려있는 공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론이 형성됐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이거 실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실현하나요? 이 실현하는 것, 공론장에서 결정된 내용을 국가 권력을 통해서 제도와 법을 통해서 실현시켜가야 되죠. 이 실현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의사소통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론장을 통해서 공적 의견이 단단히 모아진 만큼 또 그 수준이 높은 만큼 그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높은 만큼 의사소통 권력은 더 세질 수밖에 없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잘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도화를 통해서 결집하고 이 제도화를 통해서 결집하는 것을 행정 권력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통제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 결론입니다. 지역 차원의 공론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3패장 관련해서 여기서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저기서도 펑펑펑펑 전국적으로 바닥에서 3패장 관련된 주민 공론장을 넣읍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 연결해야 돼요. 서로 도와주고 내용도 채워주고 더 좋은 공론장, 더 좋은 대안이 만들 수 있도록 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하면서 선과 점이 선으로, 선이 연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소통 권력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 힘을 바탕으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의회로 가야 됩니다. 국회로 가야 됩니다. 국회에는 적어도 당파는 여러 가지지만 우리들의 뜻과 의지를 그나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협력해야 됩니다. 지역에서 공론장을 만들 때도 우리 오늘 조상현 의원님 모신 것처럼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해요. 지역 공론장에서도. 또 어기부 의원실에서 보좌관님 모셨잖아요. 우리가 국회 공론장을 만들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 때는 어기부 의원실을 반드시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의원들이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제도를 완성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는 끝인가요? 그 제도가 제대로 행정 권력에 의해서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의 뜻이 제도화되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 출발이 이 작은 주민 공론장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 첫 번째 공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박경훈 소장님이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 오늘처럼 열띤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가 그만큼 소중하고 처음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론장 운영에 대해서 우리 한국공론포럼 이사이신 김경수 이사님이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고등포럼 김경수 변호인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전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진행과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특강을 들으셨잖아요. 특강을 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특강을 이제 시민공론장 위에 강의를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진행 안내를 드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리지 않으실까요? 화면이 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제, 상대장 발제, 문제점과 대국에서 과제 발제를 권중원 당진YMCA 삼총장님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 개의 토익 1주제, 2주제로 나눠서 본인 토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토익 이후에 정리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끝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 제도 개선 과제 이후에 저희가 요 사이에 이제 본인 토익하고 본인 토익을 하기 전에 이제 산업 폐기물 문제점과 제도 개선 과제와 문제 사전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하셨잖아요. 그 결과를 잠깐 이제 들으실 시간이 있고요. 사전조사 발표를 한 다음에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준비를 하는 것은 본인 토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본인 토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나중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한 다음에 선호 투표라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선호 투표를 어디 이제 요즘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의사 선택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선호 투표를 통해서 정리하고 모으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주로 쓰는 게 이제 우선 투표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투표기 작동 방법을 간단하게 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테이블 ፐ시님께서는 참가자분들한테 다 투표기 하나씩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자, 이 투표기는 작동이 굉장히 쉽습니다. 나중에